안녕하세요. 짐승 새끼도 지 새끼는 귀한 줄 안다고 하죠. 저는 얼마 전 20년 가까이 제 인생을 갈아 넣어 키운 가족에게 크나큰 배신을 당한 여자입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어도 남이 함부로 말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밤마다 가슴 졸이며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대가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더군요.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2번의 결혼과 2번의 이혼을 겪었습니다. 이런 일을 직접 겪기 전까지는 이혼을 여러 번 한 사람을 보면 속으로 분명 저 사람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됐겠지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보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바로 결혼 생활이더라고요. 첫 번째 결혼 때는 전 남편 백승모 씨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좋다는 병원은 다 다녀보고 몸에 좋다는 음식도 안 먹어본 게 없었지만 임신이 되지 않더군요. 3대 독자로 귀하게 자란 시댁 식구들은 제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가차없이 저를 내쳤습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준 대가로 3천만 원을 쥐어주더군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시댁 식구들 뒤에 꽁꽁 숨어서 잘 가라고 손이나 흔들어 주는 게 다였습니다. 그런 남자와 한 이불을 덮고 살았다는 게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차라리 잘된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 한들 저런 남편 밑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는 없었을 거란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33세 나이에 첫 번째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 그건 여자에게는 시한부 선고나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저는 친정에서 외동딸로 자라 결혼하면 자식을 셋 이상 낳아 집안에 사람 사는 냄새 나는 가정을 꾸리는 게 오랜 소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소원은 이룰 수 없게 되어버렸죠. 이혼 후 쥐어준 3천만 원으로 서울 변두리에 허름한 단칸방을 구했습니다. 밤마다 사방이 막힌 방 안에서 홀로 누워있으면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만은 없었기에 저는 생계를 위해 미용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33이라는 늦은 나이에 미용실 막내 스태프로 들어가 내 자식 또래 되는 어린 친구들에게 언니 선생님 소리를 들으며 청소부터 배웠습니다. 독한 파마약 냄새에 코가 마비되고 하루 종일 서서 손님 머리를 감기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짓무르고 손톱이 갈라졌습니다. 겨울이면 찬물과 더운 물을 번갈아 쓰느라 손등이 다 터져 피가 나기도 했죠. 밤이 되면 다리가 코끼리처럼 퉁퉁 부어 벽에 다리를 올린 채 겨우 잠에 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악바리처럼 일하며 기술을 익혔지만 가슴 한구석에 뚫린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종종 연애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남자들은 제 곁을 떠나더군요. 사랑한다며 무릎 꿇고 프러포즈했던 사람도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 같던 사람도 그 2글자 앞에서는 마치 저를 하자 있는 물건 취급하며 차갑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한 남자는 아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며 다음 날로 연락을 끊었고 또 다른 남자는 부모님이 불임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신다며 핑계를 대며 도망쳤습니다. 처음엔 자존심도 상하고 밤새 이불을 안고 울었지만 나중엔 그마저도 익숙해져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 걸고 그저 미용실과 집만 오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37이 되던 해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41살 아들 2을 혼자 키우고 있는 이혼남 강태민 씨였어요. 보통 이혼하면 아이들은 엄마 쪽으로 가기 마련인데 이 사람은 2 아들을 직접 키우며 아빠 역할을 정말 성실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망이 두텁다고 하더군요. 그를 소개해 준 건 당시 같은 미용실에서 일하던 동료 윤미경 씨였습니다. 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미경 씨는 비슷한 처지의 2 사람이 만나면 지금보다는 행복해지지 않겠냐며 만나볼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며칠을 고민하다 나쁠 것 없겠다는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커피숍에서 처음 만난 태민 씨는 말끔한 차림으로 나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혼했는지, 왜 아이들을 직접 키우는지, 심지어 가족관계며 직장이며 천천히 알아가며 밝혀도 될 것들을 마치 외운 것처럼 줄줄 이야기하더군요. 나중에 이유를 물으니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말한 뒤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2번, 3번 만남을 거듭하면서 그의 진심을 알게 됐고 저희는 만난 지 9개월 만에 부부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둘 다 한 번씩 결혼을 겪어본 터라 거창한 예식은 필요 없다 여겨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 조촐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집도 태민 씨가 살던 집 그대로 쓰기로 했고요. 양가 부모님은 서로 한 번씩 아픔을 겪었으니 이제부터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태민 씨는 믿기 어려울 만큼 좋은 사람이자 좋은 아빠였어요. 아이들의 친모 한소영 씨는 몇 해 전 다른 남자를 만나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원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던 사람이었는데 결혼 후 메인 생활에 지쳤는지 어느 날부터 밖으로 돌기 시작하더니 결국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쪽지와 이혼 서류만 남긴 채 떠나버렸다고 하더군요. 태민 씨도 그 일 때문에 재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저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저라면 분명 아이들을 친엄마처럼 잘 키워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고요. 결혼하고 새엄마로서 아이들을 처음 마주한 그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리 가란 말이야. 우리 엄마 아니야. 아이들은 저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큰아이 도연이는 14살, 작은아이 지호는 12살, 2살 터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아직 친엄마를 잊지 못한 듯 태민 씨가 저더러 앞으로 엄마라 부르라고 하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더군요. 제가 차려준 밥은 입도 대지 않고 학교에 가버리기 일쑤였고 한동안 저를 엄마라 부르지 않고 그냥 아줌마라고만 불렀습니다. 태민 씨가 그럴 때마다 아이들을 혼내다시피 했지만 아빠 앞에서만 마지못해 한 번씩 엄마 소리를 낼 뿐 저와 단둘이 있을 땐 여전히 아줌마 저기요 소리가 일상이었죠. 특히 첫째 도연이의 은밀한 반항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정성껏 갈비찜을 재우고 밑반찬을 갖가지 만들어 식탁에 차려놓고 미용실 출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퇴근해 돌아와 보니 음식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싱크대 쓰레기통에 엎어져 있더군요. 도연이가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모아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는 제가 만든 반찬을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던져 넣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 앞에서 저를 가리켜 우리 집 일해주는 가정부 아줌마야라고 나지막이 소곤거리는 소리를 방문 너머로 들었을 때 제 가슴은 도려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저라도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타나 엄마라 부르라 하면 싫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 얼마가 걸리든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교복을 다려주고 정성껏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반면 둘째 지호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호는 친엄마가 가방을 싸들고 집을 나갈 때 그 뒷모습을 눈앞에서 본 아이였습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인지 지호는 밤마다 야경증에 시달렸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고 오열하곤 했죠. 태민 씨조차 지쳐 잠든 깊은 밤 저는 매번 지호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를 꼭 안아주고 젖은 머리칼을 쓸어 넘겨주며 지호야,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아무데도 안 가 하고 밤새 다독였습니다. 제 온기가 전달되었는지 지호는 제 품에서 떨림을 멈추고 다시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 밤들이 몇 달, 몇 년 쌓여가면서 지호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시간은 빠르게 흘러 도연이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지호는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가 학교에서 큰 사고를 쳤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 한 명을 7명이 어울려 집단으로 괴롭혔다는 거였어요. 돈을 뺏은 건 물론이고 심하게 폭행까지 했다더군요. 피해 학생은 전치 8주가 나올 만큼 크게 다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담임 선생님의 연락을 받고 회사에 있던 태민 씨 대신 학교로 불려가게 됐습니다.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칫하면 강제 전학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교장실에는 담임과 교장 선생님, 가해 학생 부모들, 피해 학생 부모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들 중 몇몇은 제발 전학만은 막아달라며 피해 학생 부모 앞에 무릎까지 꿇었어요. 저 역시 우리 도연이를 낙오자로 만들 수 없다는 마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가정교육을 잘못 시켜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빌겠습니다. 피해 보상 원하시는 만큼 다 해드릴게요. 그러니 제발 선처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이 아이가 나고자가 되면 평생을 나고자로 살아요. 사람 한 명 살린다 생각하시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살면서 한 번도 꿇어보지 않은 무릎을 저는 도연이를 위해 그렇게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을 무참히 깨뜨리는 말이 들려왔어요. 지랄하네. 엄마도 아닌 게 어디서 엄마 타령이야. 교장실은 순식간에 침묵에 잠겼고 부모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아, 그게 무슨 말이니? 왜요? 내 말 맞잖아요. 당신 내 친엄마 아니잖아. 아빠랑 눈 맞아서 우리 엄마 쫓아내고 이 집에 들어온 거잖아요. 도연이는 친엄마가 바람을 피워 자신들을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듯 보였습니다. 언젠가 엄마가 돌아올 거라 믿었던 아이의 꿈이 무참히 깨져버리자 그동안 쌓인 분노와 원망을 저에게 쏟아내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다른 부모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그 자리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너무 큰 충격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내가 이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하나?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며 이 집에서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에 굳은 마음을 먹고 가방을 챙겨 친정으로 가려던 순간 한 아이가 울면서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작은 아들 지호였어요. 지호는 친엄마가 가방을 들고 도망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려도 엄마는 냉정하게 다른 남자의 차에 올라타 떠났다고요. 그 장면이 지호에게는 큰 트라우마로 남아 한동안 악몽을 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그 상처에서 벗어나 조금씩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사람이 친엄마처럼 가방을 싸서 떠나려 하니 무의식 중에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제 손을 붙잡고 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가지 마요. 제발 우리 두고 떠나지 마세요. 제가 형 대신 엄마한테 잘할게요. 그러니까 옆에 있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제 옷자락을 붙잡은 지호를 보며 저는 얼마나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의 서러움이 썰물처럼 씻겨 내려가는 듯 했어요. 이제야 나를 엄마로 인정해 주는구나. 나도 이제 당당한 엄마가 될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요. 알았어, 지호야. 엄마 어디 안 가. 그러니까 울지 마. 우리 아들이 엄마 두고 어딜 떠나겠니? 두려워하지 말고 울지도 마. 지호 덕분에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아들 지호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잘해주며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챙겨주고 남편 몰래 용돈도 쥐어주면서 도연이도 지호처럼 저를 엄마로 대해주길 바랐습니다. 돌이켜보면 물질적으로라도 아이의 마음을 얻으려 애원한 셈이었죠. 한 번은 도연이가 저를 또 저기요라 부르며 용돈을 달라기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도연아,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직도 엄마라고 부르기 어려울까? 아이는 아니잖아. 지호는 이미 저를 엄마라 불러주는데 도연이는 함께 산 지 5년이 다 되도록 매번 저기요라고만 불러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왜 엄마라고 불러야 하는데요? 지호는 지호고 저는 저잖아요. 알아. 다 알아. 절대 강요하는 것도 아니야. 다만 나를 지호 엄마로만이라도 받아줬으면 좋겠어서. 나중에라도 도연이 마음이 열리면 그때 엄마라고 불러줄래? 제 부탁에 아무 대답 없이 등 돌려 가버린 도연이는 그 뒤로도 한참을 원하는 것만 받아갈 뿐 제가 바라는 대답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전 도연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시절에도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도연이가 어디선가 술을 마시고 기어서 들어왔습니다.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거실에 있던 물건들을 발로 차고 제지를 하려던 동생 지호를 마구 밀치며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더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아이들에게 화를 낸 적 없던 저였지만 그날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온 것도 문제였지만 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아빠에게 반항하며 선을 넘는 행동에 언젠가 혼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도연아, 너 그만두지 못해? 동생한테 그게 무슨 행동이야? 진짜 점점 왜 이렇게 못돼가는 거야? 대체 뭐가 문제야? 제가 막아서며 소리치자 도연이는 저를 칠 듯이 밀쳐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아줌마가 내 엄마라도 돼? 그 순간 참지 못하고 도연이의 뺨을 세게 때리고 말았습니다. 뺨을 맞은 도연이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한테만 그래? 당신도 언젠가 우리 아빠 버리고 떠날 거잖아. 엄마 없다고 나 무시하는 거잖아.
자신을 버리고 떠난 친엄마에 대한 결핍과 분노가 도연이를 그렇게 일탈로 내몰았던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아릿해진 저는 울고 있는 도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도연아, 엄마는 진짜 너희를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살아왔어. 제발 너 자신을 망가뜨리지 마. 엄마는 우리 아들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돼. 그날 이후 도연이도 제 진심을 조금은 느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줍게 저를 엄마라 불러주었습니다. 그 첫 마디를 들었던 날 저는 밤새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완벽한 가정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둘째 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독 운동을 좋아하고 정의감이 남달랐던 아이였죠. 지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체력학원으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런 지호가 안쓰러워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도시락을 2개씩 싸주었습니다. 하나는 아침용 죽이나 주먹밥, 하나는 점심용 든든한 밥과 반찬이었죠. 추운 겨울 새벽 손이 터진 채 도시락을 싸는 저를 보며 지호는 식탁 위에 조용히 핫팩 2개와 손크림을 놓아두고 가곤 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고생 안 하셔도 돼요. 저 사 먹어도 돼요. 무슨 소리야. 집밥을 먹어야 힘이 나지. 체력 훈련하려면 배가 고프면 안 돼. 지호는 씩 웃으며 도시락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비 2년 만에 마침내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지호는 대문으로 뛰어들어와 저를 안고 뱅뱅 돌았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엄마가 매일 싸준 새벽 도시락 덕분이야. 내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내가 이제 엄마 호강시켜줄게. 그날 우리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새벽 도시락 하나하나에 담긴 제 마음을 아이가 알아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지난 세월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고 취업까지 시키며 이제는 정말 다 키웠다 안도했습니다. 첫째 도연이는 유명 회계법인에 취업해 번듯한 직장인이 되었죠. 하지만 취업 후 오피스텔을 얻어 독립한 도연이는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번듯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저희 부부에게 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입니다. 엄마, 저 돈 좀 주세요. 오피스텔 월세 낼 돈이 없어서요. 돈이 없다니, 얼마 전에 월급 받은 거 아니야? 왜 돈이 없어? 그냥 없어요. 아무리 벌어도 사회초년생 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빨리 좀 주세요. 막무가내로 돈을 요구하는 아들에게 저는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며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카드값 200만 원만 내주세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엄마, 중고차 사게 1000만 원만 맞춰주세요. 다른 친구들은 다 타고 다니는데 저만 없어요. 오피스텔 관리비 안 냈다고 다 끊어버린대요. 이 한겨울에 얼어 죽게 생겼으니까 대신 관리실에 전화해서 좀 내주세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지호는 돈 달라는 소리를 일절하지 않는데 돈 버는 도연이가 그렇게 요구하니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남편과 상의해 중고차도 사주고 몇 번 도와줬지만 부모에게 자꾸 손 벌리는 습관을 고쳐야겠다 싶어 나중에는 일절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안 돼. 너는 돈도 버는 애가 용돈은 못 줄지언정 네 앞가림은 알아서 해야 할 것 아니니 언제까지 부모한테 손 벌릴 거야. 아, 진짜 치사하게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러세요.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한테 그것도 못 해줘요. 언젠 엄마라고 불러주기만 하면 뭐든 다 해준다면서요.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도연이를 보며 저는 더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네 아빠하고 나는 너희 키우느라 할 만큼 했다. 네가 월급 받아서 어디에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10원짜리 하나 기대하지 마라. 사실 이때 도연이가 돈을 탕진하고 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봄 도연이는 캠퍼스 앞에서 10년 만에 친모 한소영을 우연히 만났던 것입니다. 빚더미에 안고 사업에 실패해 오갈데 없던 한소영은 번듯하게 자란 도연이를 보아두고 접근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 늦게라도 엄마 노릇 하고 싶다며 도연이의 마음을 흔들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소영은 도연이를 만날 때마다 저에 대한 악의적인 유언비어로 가스라이팅을 일삼았습니다. 도연아, 너 속고 있는 거야. 저 새엄마라는 여자가 왜 너한테 잘해주는 줄 알아? 불임이라 자식은 없고 나중에 내 아빠 재산 다 뺏어서 자기 명의로 돌리려고 작정한 거야.
지금 내 아빠 재산 다 저 여자가 쥐고 주무르고 있어. 핏줄은 나밖에 없다. 나한테 돈을 맡겨야 나중에 내 아빠 재산 찾을 때 내가 힘을 보태주지. 10년 만에 만난 친모의 교활한 거짓말에 도연이는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20년을 자신을 위해 헌신한 저를 재산이나 노리는 뱀 같은 여자로 오해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월급은 물론 대출까지 받아가며 친모 한소영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지호에게 연락이 왔다며 도연이에게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알려주더군요. 그 소식에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결혼할 여자를 한 번도 집에 데려오지 않는 거예요.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도연이는 결혼할 사람 왜 안 데리고 온대? 왜 이렇게 소식이 없어? 아마 나중에 소개시켜 준다더라고. 알아서 하겠지 뭐. 남편은 도연이가 알아서 하게 두라며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저도 그냥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상한 낌새는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잡히기 며칠 전 밤늦게 남편이 베란다에 나가 한참을 통화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얼핏 알겠다. 그렇게 해라. 도연이 뜻대로 하자는 말이 들려왔어요. 여보, 누구야? 이 시간에? 그냥 도연이랑 상견례 날짜 얘기하느라고.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통화는 도연이와의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소영 씨와 미리 말을 맞추는 자리였겠죠.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상견례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것도, 그 자리에 다른 여자가 앉을 거라는 것도요.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도 침묵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던 중 친정에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친정아버지가 투병 끝에 돌아가신 거였어요. 저와 남편 지호는 장례식장에 머물며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하나뿐인 딸을 끔찍이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떠나셨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을 가슴에 담고 있는 동안 도연이는 첫날만 잠깐 얼굴을 비추더니 바쁘다는 핑계로 곧장 빈소를 나가버렸습니다. 발인 때도 잠깐 와서 얼굴만 보이고 갈 뿐이었죠. 점점 도연이에 대한 서운함이 커지던 차에 도연이는 제 감정은 안중에도 없이 오히려 자기 결혼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혹시 유산 같은 거 남은 거 없어요?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는데 그 집이 좀 잘 살아요. 근데 우리 아빠는 그냥 평범한 교사잖아요. 형편이 밀리는 우리 집을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신혼집으로 아파트라도 좋은 걸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제 감정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도연이가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 너는 네 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얼굴 보기도 힘들게 잠깐 왔다 갔으면서 왜 네 할아버지 유산을 챙겨 먹으려고 하는 건데 절대 못 줘. 네 결혼은 네가 알아서 해. 이기적인 도연이가 미운 나머지 저는 돈을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자 도연이의 눈빛이 확 달라지더군요. 그래, 어디 두고 봐. 역시 당신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자식인 척한 것도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나 보네. 이제야 우리한테 돈 쓰기 싫으니까 본색 드러내는 거잖아.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네. 생각지도 못한 독설을 퍼부으며 아들은 20년 가까이 자신을 키운 저를 마치 없던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 막장으로 치닫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어요. 도연이는 그날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온갖 난동을 부리며 집안을 다 헤집었어요. 다름 아닌 제가 물려받은 재산이 든 통장을 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딨어?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당장 돈 들어있는 통장 내놔. 얘가 진짜 왜 이래? 너 미쳤어? 그걸 왜 네가 찾아? 이 여우 같은 게. 당신 우리 아빠 홀려서 20년 동안 우리 속이면서 아빠 재산 다 가지고 가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네, 결혼자금 내놓으라고. 벌써 어디 빼돌린 거 아니야? 도연아, 너 정말 왜 이래? 그깟 돈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 도연이는 막무가내로 재산이 든 통장을 찾겠다며 온 집안을 뒤졌지만 끝내 찾지 못했고 제풀에 지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내 엄마 아니니까 잘 들어. 남편 재산에 달라붙어서 피만 빨아먹는 사람이었구먼. 막말을 퍼붓는 도연이에게 저는 화를 냈지만
도연이는 분이 안 풀렸는지 집 안 물건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저는 경찰을 부를까 했지만 마침 소방서 근무를 마치고 들어온 지호가 형의 상태를 보고는 온몸으로 뜯어말려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저는 놀라고 속상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도연이는 그런 저를 보고도 오히려 화를 내며 발밑에 물건을 걷어차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 도연이의 소식을 알 수가 없었죠. 저도 속상한 마음에 더는 찾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 사이는 회복하기 힘들 만큼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친정 정리가 끝나고 얼마 뒤 헛헛한 마음으로 지내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형이랑 약속이 있다며 나간 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호도 모르고 나간 그 자리가 바로 도연이의 상견례 자리였고 그곳에는 지호가 희미하게 기억하는 친엄마 한소영 씨가 제 대신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소를 전달받은 저는 곧장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심장이 떨리고 식은땀이 흐르며 택시를 타고 가는 10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 들어선 순간 저의 바람은 무참히 깨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남편과 도연이 그리고 저를 반겨준 지호, 사돈될 분들이 마주 앉아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제 등장에 자리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도연이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사돈될 분들은 저에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 누구신가요? 자리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그러자 도연이가 재빨리 얼굴빛을 바꾸며 옆에 있는 예비 사돈의 눈치를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아, 아주머니,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도연이는 저를 아주머니라 부르며 자기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라고 소개했습니다. 기가 찬 저는 남편을 쳐다봤지만 남편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이따 연락드릴 테니 일단 나가주시죠.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정부야? 내가 니네 가정부냐고? 내가 20년 가까이 너희 엄마로 이 사람 부인으로 살았는데 천벌 받을 것들아. 니들이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그러고는 얼굴을 감싸고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서러웠어요. 제 인생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이런 꼴을 당하려고 제 자식처럼 키웠나 싶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식당 종업원이 들어와 저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아주머니, 그만 소란 피우시고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릅니다. 그렇게 저는 질질 끌려나가다시피 쫓겨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 소리를 지르며 뛰쳐 들어왔습니다. 우리 엄마 건들지 마. 머리카락 하나만 건드려도 가만 안 둬. 지호였습니다. 저를 끌고 가던 종업원을 밀쳐내고 그때부터 모든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우리 엄마 내가 불렀다. 급한 상황 보고 내가 엄마를 이쪽으로 모셔온 거라고. 이거지 같은 새끼야. 넌 형도 아니야. 그동안 엄마가 우리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 자리에 우리 버리고 도망간 여자를 앉혀? 그렇게 말하고는 형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쳐버렸습니다. 나 어릴 적 너한테 맞고 자란 네 동생 아니야. 이 가짜 새끼야. 죽고 싶어? 그러고는 사돈될 분들을 향해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형 동생 안 할 거니까 사돈도 아니시겠네요. 지금 저 문가에 계신 분이 저희를 키워주시고 가슴으로 안아주신 진짜 엄마입니다. 저기 앉아 계신 분은 가짜 엄마예요. 우리를 낳고 제가 12살 때 바람나서 도망간 여자라고요. 저도 저 여자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몰랐습니다. 두 분도 이 형한테 속으신 거예요. 상견례 자리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네 말해보게. 저 말이 사실인가? 저분이 20년 동안 키워주신 분이 맞으신가? 도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지호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이걸 보십시오. 핸드폰을 꺼내 주민등록 등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등본에는 제 이름이 명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걸 본 사돈될 분들은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세. 이렇게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막무가내로 사는 사람한테는 우리 딸 못 주네. 다시는 연락하지 말게. 그렇게 말하고는 딸을 데리고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남편과 도연이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모든 가족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만 거였습니다. 그 친모라는 사람은 그래도 부끄러운 건 아는지 쥐새끼처럼 슬그머니 자리를 빠져나가더군요. 상견례 자리가 아수라장이 된 후 저는 그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제게 달려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도연이 말을 듣는 게 아니었어. 도연이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친엄마한테 축복받고 싶다고 간곡히 부탁하길래 딱 상견례 하루만 참아달라고 식만 치르고 나면 다 정리하겠다고 하길래 내가 어쩔 수 없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20년을 함께 산 마누라를 남들 앞에서 가정부 취급하는 걸 뻔히 알고도 방관해? 친엄마 축복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 여자랑 가서 살아. 나를 생판나무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 당장 이혼해. 남편은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도연이와 합세해 아내가 평소 아이들을 차별하고 학대했다. 가정에 소홀했다며 거짓 주장을 담은 변호사 서류를 보내오며 진흙탕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20년간의 헌신을 무참히 짓밟는 그 부자의 치졸함에 기가 찼습니다. 하지만 그 재판장에서 저를 구해준 건 다름 아닌 둘째 지호였습니다. 지호는 남편과 형이 비열한 거짓말에 분노하며 직접 법정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재판장님, 저기 앉아 계신 저희 아버님과 형의 말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는 제 친엄마보다 더한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셨습니다. 제가 소방관 시험을 준비할 때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싸주신 수백 개의 도시락이 그 증거입니다. 지호는 그동안 자신이 찍어두었던 도시락 사진들, 제 손이 터진 것을 안타까워하며 썼던 자신의 일기장, 그리고 어머니가 저희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와 생활비 내역을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진짜 가정을 버린 건 바람나 도망간 친엄마였고 상견례장에서 20년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건 저 형이라는 작자입니다. 제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희를 차별하거나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지호의 결정적이고 뜨거운 증언에 법정안은 숙연해졌고 판사님 역시 혀를 차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은 남편의 완벽한 귀책 사유가 인정되어 저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법원 복도에서 남편과 도연이를 마주쳤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이라 생각해서 신혼집 마련하는데 보태려고 통장에 돈을 모아두었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엄마 취급도 안 하고 먼저 내쳐준 덕분에 그 돈 그대로 내 수중에 남게 되었네. 너무 고맙다. 고마워서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야. 그러니까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도연이에게 처절한 인가응보가 찾아왔습니다. 도연이가 결혼 자금 명목으로 대출까지 받아 모은 억대의 돈과 퇴직금, 조의 돈을 친모 한소영에게 전적으로 맡겼는데 상견례가 파탄난 직후 한소영은 그 돈을 전부 챙겨 밤사이에 야반도주를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거처도 옮긴 채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죠. 핏줄이라 믿었던 친모에게 모든 재산을 사기당한 도연이는 빚더미에 안게 되었고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회사에까지 채권자들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번듯했던 회계법인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느 비 오던 날 저녁 제가 새로 차린 가게 앞에 누군가 젖은 쥐꼬를 하고 서 있었습니다. 바로 도연이였습니다. 도연이는 저를 보자마자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다 잘못했어요. 제발 저 좀 다시 자식으로 받아주세요. 너희 친엄마한테 가렴. 그렇게 그리워하던 친엄마 아니었니? 그 여자, 친엄마라는 사람 믿는 게 아니었어요. 대학교 때부터 찾아와서 엄마 노릇 하고 싶다고 하더니 결국 내 돈, 대출받은 돈까지 싹 다 들고 도망쳤어요. 저 지금 거지 됐어요, 엄마. 대출이자도 못 내서 신용불량자 되고 회사에서도 잘리게 생겼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엄마 힘으로 나 좀 구해주라요. 피눈물을 흘리며 구걸하는 도연이를 보며 제 마음엔 아무런 동요도 일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분노뿐이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와서 사정하는 건데. 나를 가정부라 부르며 먼저 내치고 외면한 건 너잖아. 네 아빠한테 가라. 아, 네 아빠도 나한테 위자료 주고 재산 분할하느라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지?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자식으로 받아달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마라.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다 업보라고 생각하고 네가 저지른 죄값 치르며 살아라. 그때 가게 안에 있던 지호가 우산을 쓰고 걸어 나왔습니다. 지호는 무릎 꿇은 형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야, 강도연. 당장 일어나서 꺼져.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아. 엄마가 우리 위해 20년 동안 손 터져가며 고생할 때 넌 가정부 취급했지? 이제 와서 돈 떨어지니까 엄마 찾아와? 머리카락 하나라도 엄마 눈에 띄게 하면 내 손에 죽는다. 당장 꺼져. 체격이 건장한 소방관 지호가 서슬퍼런 눈빛으로 경고하자 도연이는 겁에 질려 빗속으로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미용실 주변을 서성거렸지만 제가 망설임 없이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해버리자 다시는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제 모든 모성과 사랑을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에게 쏟아부으며 키운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 정말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다시 생각해보면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해서 지금이라도 그 둘에게서 벗어난 것을 다행이라 여기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난 뒤 저는 오랫동안 다니던 미용실을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하나 얻었습니다. 20년 넘게 남의 밑에서 배우고 익힌 손기술로 이제는 제 이름을 건 미용실을 차려보고 싶었거든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위자료와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보태 조그맣게 시작했습니다. 개업하던 날 지호가 화환 대신 직접 만든 액자를 들고 왔어요. 액자 안에는 우리 엄마 이제는 남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어 걱정도 많았지만 하나둘 단골이 늘면서 이제는 저만의 공간에서 저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만 존재했던 제가 이제는 온전히 제 이름, 석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벅찬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아무도 날 대신해 줄 수 없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결혼을 통해 제 인생을 바꿔보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이 아닌 이상 누구도 제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인생만큼은 결혼이라는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 저만의 삶을 찾아 살아보려 합니다. 지금은 지호와 함께 집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그때 지호의 강단이 없었다면 저는 속절없이 쫓겨나 불쌍한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지호도 그 일 이후로 혹시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얼마나 끔찍이 챙기는지 몰라요. 외출이라도 하면 불안하다며 연락을 자주 해오곤 합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니 정말 힘든 순간에야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구별이 되더군요.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는 지호와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호가 잘 되는 모습도 지켜보고 저도 저만의 편안한 인생을 웃으며 살아가고 싶네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희 둘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고 부디 행복해지길 바라는 저의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